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택 선분양과 주택 후분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벌써 제목 자체가 선분양, 후분양이죠. 그럼 선분양이 뭘까요? 집을 완공하기 전에, 집을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게 선분양일 것이고, 집을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게 후분양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공한 주택이, 완성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분양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보고 주택을 이제 신청하고 청약하고 분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첫째, 견본주택만을 보고 선택을 했다고 할 때 견본주택만큼, 모델하우스만큼 완벽한 주택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완공한 이후 입주 이후에 주택의 품질과 분쟁,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분양을 함으로써 미리 분양 대금을 땡겨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땡겨받은 분양 대금을 가지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보다 쉬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주택 선분양 또는 아파트 선분양은 건설업체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주택 개발과 관련된 위험은 전적으로 개발업자 또는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될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분양을 함으로써 개발업자, 건설사가 부담할 위험을 주택 소비자, 수요자에게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위험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자 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또는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쉬워질 뿐 아니라 그 개발 사업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 유리하다 보니까 성격상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근데 이 주택 선분양이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도 이 부동산 구입할 때 계약금, 준도금, 잔금 이렇게 세 단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받게 되니까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됨으로써 잔금까지 완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 완화된다, 또는 초기에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에 비해서 후분양이 뭘까요? 집을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제도가 후분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집을 다 지어야 되니까 주택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공급자가 조달, 부담해야 될 것이고, 또 완공할 때까지 주택 개발과 관련된 위험 모두를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도 적을 것이고, 또 수요자가 자금을 부담하는 셈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성격상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만 놓고 본다면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이 완성된 주택을 발품 팔고 여기저기 이동해 가면서 마감재 뭘 썼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니까 부실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하자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된다라든지 부실 공사 등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후분양 제도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선분양가가 후분양가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컨대
정상적인 분양이라면 2억의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선분양 같은 경우는 1억 2천에 분양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면 1억 2천에 분양받은 분들이 2억에 되팔아서 단기간에 8천만 원만큼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선분양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선분양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후분양은요, 이미 다 완공하고 나서 집을 다 짓고 나서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위험이 낮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높아요. 그럼 분양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시가와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는 감소한다.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래 어차피 선의 반대가 후니까 선분양의 내용을 거꾸로 뒤집으면 후분양의 내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는데요. 임대주택 생각해 보세요. 임대주택은 자가주택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럼 자가주택이 내 집이니까 임대주택은 남의 집이겠죠. 그러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집 살이하는 분들보다는 남의 집 살이하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임대주택 정책은 종류에 관계없이 즉 임대료 규제가 됐건 보조가 됐건 공공주택의 공급이 됐든 간에 공통적으로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료 규제는 먼저 보셨던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목적 있는 직접 개입수단에 해당되고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라고 말하냐면 내용이 같지만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이 적용 대상인 반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임대란 말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내용과 성격은 같다는 거죠. 분양가 규제도 성격상 최고 가격제, 임대료 규제도 성격상 최고 가격제 똑같고요. 분양가 규제가 됐건 임대료 규제가 됐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둘 다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는 것 똑같아요. 더불어 없는 사람들 위해 주려면 분양가가 됐건 임대료가 됐건 싸게 통제해야 됩니까? 비싸게 통제해야 됩니까? 싸게 통제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분양가 규제건 임대료 규제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또는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싸게 통제가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돼요. 이때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규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임대료가 월세거든요. 월세. 원래 월세가 30만 원 하는데 정부가 지금 시국에서 월세 30만 원 너무 부담이 크다. 월세 20까지만 받아 라고 통제하는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럼 규제 임대료가 20이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30이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이때 20만 원은 임대인, 즉 임대주택의 공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성격상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임대료를 20으로 통제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인하가 되는 거죠. 원래는 내 주머니에서 월세로 30이 나가야 되는데 20만 나가면 돼요. 그만큼 10만 원만큼 돈이 굳은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월세가 싸졌으니까 물건값이 싸졌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월세가 싸졌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죠. 뭐냐면 임대료가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규제가.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자체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된 상태니까 일정 수준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임대료의 변화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월세 자체가 싸졌으니까 그만큼 임대료, 월세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임대주택의 공급자 입장, 즉 임대인, 우리말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30을 받을 때 수지가 맞는 건데 20까지밖에 못 받는다면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또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좋아할까요? 기피할까요? 기피하겠죠. 또 기존의 임대주택도 돈이 안 되니까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묶어볼게요.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료 자체가 인하가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악화되니까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면서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모색하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총량, 전체적인 양은 이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월세가 20 아닙니까?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세입자, 곰돌이가 임차인인데 세입자 입장에서 20만 원만 내면 되겠구나 해갖고 임대인, 집주인 찾아가서 어르신, 제가 20만 원을 월세로 낼 테니까 방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럽니까? 꺼져. Get out! 이런다는 거죠. 왜냐? 나는 30 이상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20을 받는다면 관리에 신경만 쓸 뿐이고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준다는 거죠. 월세방 안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방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남들 모르게 윗돈 얹어 드릴게요. 30, 40 드릴게요. 좀 방 좀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받으라고 하는,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공식적인 임대료는 20인데 비공식적인 지불 임대료는 30이나 40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방을 구하려면.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그 결과 공식적인 통제 임대료와 비공식적인 실제 지불 임대료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지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남들이 모른다는 말을 음성적이라는 말을 써요. 음성적이다. 음성적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임대료 규제 시 암시장이 형성되어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임대인의 음성적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임차인의 음성적 지출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맞겠죠? 이렇습니다. 더불어 말이에요. 여기 A 동네, B 동네, C 동네, D 동네가 있는데 A 동네는 임대료가 규제가 돼서 월세가 20 가는데 나머지 동네는 임대료가 규제되지 않음에 따라서 월세가 30이 간다. 그러면 A 동네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 중에 곰돌이가 있는데 이 곰돌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뜻 A를 떠나서 나머지 B 동네, C 동네, D 동네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곰돌이 입장에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 주거지역의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겠죠. 선택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왜? 다른 동네 넘어가는 순간 월세 부담이 증가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 그래요.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이걸 예쁘게 묶으면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 시 임차인들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화되어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 또는 주거 이동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대료 규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임대료 보조입니다. 근데 벌써 제목을 보시면 임대료 보조. 그러면 월세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겠구나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임대료가 월세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예를 들면 원래 종류상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 구분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소득이 낮은 임차인에게 원래 월세가 3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보조해 준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원래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규제와는 달리 간접적인 시장 개입에 해당됩니다. 일단 성격 구분해 볼게요. 앞서 보셨던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인데 이제 보시게 될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30만 원의 월세 중에서 1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럼 10만 원을 보조받은 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굳었잖아요. 여기서 돈이 굳었다. 이 말을 예쁘게 포장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 단기는 수요자 입장이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게 되니까 어떤 물건을 더 사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그 물건이 바로 뭐다? 임대주택이겠죠.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짱 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임대주택은 가격이라고 안 하고 임대료라는 말 써요. 따라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그 임대료, 월세가 올라가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에 누가 웃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월세가 올라가면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주인은 월세 수입이 늘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혜택은 집주인,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장기는 공급자 입장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기 수요, 장기 공급이에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단기에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월세가 올라갔어요. 그럼 월세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월세 수입을 얻으려고 월세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리겠죠. 더 많이 팔아먹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요. 근데 우리 경제론에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물건이 흔해진다. 물건이 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이때 임대주택 가격이니까 임대료가 인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끊으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인하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월세방 구하기 쉬워지면서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혜택이 집주인에게 돌아갑니까? 세입자에게 돌아갑니까? 세입자에게 돌아가겠죠. 그럼 세입자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뭘 갖고 장난쳤냐면 임대료 보조 시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만든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있다 할지라도 임대료 보조 시 임대주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에는 공급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효과를 단기, 장기 구분하고 정확히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그런 문제 현혹당하지 않고 오담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또한 이 임대료 보조가 크게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편의상 생산자 보조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임대주택의 생산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건설업자 입장이니까 세입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닌데 무슨 보조를 하느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원룸 투룸 많죠. 근데 그 원룸 투룸은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죠. 따라서 원룸 투룸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임대주택이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자, 건설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갖고 임대주택을 안 만들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를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 아닙니까? 맞죠? 그럴 때 정부가 공공이 그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을 몰라도요. 장기 대출 기간이 길고 저리 대출 이자율 금리가 낮은 조건이면 훨씬 목돈을 부담 없이 빌려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목돈을 크게 빌려올 수 있다면 원래 100채 지을 거 200채, 300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 원룸의 공급자가, 즉 임대주택 공급자가 원래는 원룸 100채 지으려고 했다. 원래가. 그런데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 큰 부담이 없으니까 목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300채를 지을 수가 있더라. 그럼 100채가 지어졌을 때는 월세, 임대료가 예컨대 50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배인 300채가 지어지니까 공급이 늘어서 임대료가 싸지니까 이제 25만 원만 가져도 월세방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보조 시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임대료가 인하가 되고 임대료가 인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생산자 보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때 임대료가 인하가 된다는 걸 임대료가 안정된다 그래요. 임대료가 안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말 나오냐면 임대료의 안정 측면 여기 시옷번의 세 번째 줄 임대료 안정 측면 여기 임대료가 싸진다는 거예요. 임대료 안정 측면에선 수요자 보조보다 공급자 보조가 우월하다.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의 뜻입니다. 이게. 자, 그에 비해서 소비자 보조는 당연히 저소득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비자 보조는 크게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로 구분이 돼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이것을 현물 보조라는 이제 주택 바우처가 있는데 주택 바우처 제도도 크게 보면 가격 보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의 차이가 뭐냐? 예컨대 자, 월세가 30이에요. 30인데 저소득층에게 월세가 30일 때 소득이 낮은 임차인에게는 20만 받게끔 한다. 20만 내라. 그럼 월세 10만 원이 깎아지는 거죠. 이처럼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인하가 돼서 임대료가 할인이 되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격보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격보조의 또 한 축에 주택 바우처가 있는데 바우처는 교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주택 바우처인데 이게 마치 상품권 아시죠? 상품권처럼 액면가가 써 있어요. 예컨대 액면가가 10만 원이다. 10만 원짜리 교환권이 나면 월세가 30일 세입자, 임차인은 자기 돈 20만 원에다가 액면가 10만 원 써있는 주택 바우처를 합해서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집주인은 그 10만 원이 적혀있는 그 바우처를 들고 관할구청에 가서 반납하고 자기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주택 바우처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교환권은 지급하건 처음부터 월세를 깎아주건 결론적으로 월세가 인하가 돼요. 할인이 돼요. 임대료가 할인되고 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임차인의 월세 부담, 임대료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소득보조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가격보조 같은 경우는 30만 원 월세 중에 10만 원을 깎아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소득보조는 그 10만 원, 깎아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결과냐면 잘 보세요. 원래 월세가 30인데 가격보조는 10만 원 깎아서 20만 원만 내 하는 게 가격보조라면 소득보조는 그 10만 원을 현찰로 지급하는 제도가 소득보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득보조의 경우는 현찰이니까 우리가 왜 박치기도 현찰 박치기, 방석도 돈방석, 벼락도 돈벼락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명절 때 엄마 상품권 현금 선물 중에 뭐 받고 싶어요? 엄마 현찰 그러지 않습니까? 왜 현찰을 원할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현금이 효용, 만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효용 증가, 그러니까 임차인의 만족도 면에서 따봉! 이것은 소득이다,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문제 푸실 때 효용, 임대료 보조 나왔는데 임차인의 효용 증가, 만족이 높아져요 이 말 나오면 현찰이 따봉! 그래서 소득 보조가 우월하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 측면, 효용자 나왔죠? 이때는 소득 보조, 현금으로 지원받는 게 임대료 보조.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입니다. 가격, 임대료 깎아주는 가격 보조보다 현금을 주는 소득 보조가 효용, 만족의 측면에선 보다 우월한 것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원받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10만 원 받을 때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요거 잘 가지고 있다가 월세 낼 때 보태서 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오뎅, 떡볶이, 순대, 만두, 족발의 유혹에 굴복하여 썼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첫째, 오뎅, 떡볶이, 순대, 만두, 족발은 임대주택이 아닌 재화죠. 임대주택이 아닌 물건이죠.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소득보조 시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재화의 소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오뎅을 먹을 때, 순대 먹을 때 너무 만족해서 너무 맛있어 좋아는 했겠지만 이거를 씀으로써 소비함으로써 오히려 월세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현찰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임대료 자체를 깎아주는 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측면에선 소득 보조, 즉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가격 보조, 처음부터 월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훨씬 우월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구분이 되고 또한 소비자 보조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가 나눠지는데 만약 문장 속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 이 말 나오면 가격 보조가 따봉,
효용 증가 이 말 나오면 소득 보조가 따봉. 임대료의 안정 이 말 나오면 생산자 보조가 따봉이다. 각각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문장 보자마자 X가 판단이 되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러시안 캐시죠. 쉽고 빠르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목을 잘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앞에 공공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예측합니다. 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무슨 임대주택도 있다. 그렇죠. 사적 또는 민간 임대주택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민간이나 사적 이런 말이 붙을 때보다 공공이나 공적 이런 말이 붙을 때는 각종 요금 대가 비용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지요. 되게 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공자가 붙었으니까 아 저거는 임대주택인데 사적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즉 월세가 싼 임대주택을 공급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 주거비 부담을 완화, 줄여줌의 목적이 있는 정책이겠구나. 더불어 공공주택의 공급이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수단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해보세요. 여기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사적 또는 민간임대주택이 있다고 할 때 첫째,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이 사적 주택보다는 월세, 임대료가 싸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공공이 월세 20 갈 때 사적 임대주택은 월세가 30 가요. 그럼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월세가 이중적이죠. 이걸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에 만약 곰돌이가 살고 있다면 곰돌이 입장에선 사적 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월세 10만 원 덜 내고 사는 거 맞죠? 근데 월세 10만 원 덜 낸다. 이 말은 사적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의 차이가 얼마죠? 차익이 10만 원이에요. 이 차익 10만 원의 차익만큼을 마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은 사적 민간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월세가 싼 거 이해되실 거고 근데 그 월세의 차익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월세 10만 원을 덜 낸다. 이 말은 공공의 월세와 사적 임대주택 월세의 차익인 10만 원만큼을 마치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더불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이 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만 있을 때보다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는 훨씬 값이 싼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쁘게 포장할게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이때 수요는 임대주택의 수요자니까 임차인이거든요. 그럼 저소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우리말로 바꾸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적은 월세가 싼 공공주택으로 몰려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적 임대주택 입장에서 단기와 장기를 나눠보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 공공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세입자들이 공공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건 사적 임대주택 입장에선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감소한다. 인기가 떨어졌다. 그럼 인기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인하가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끊으면 원래 공공주택의 경우는 원래부터 월세가 싸기 때문에
단기가 됐건 장기가 됐건 혜택을 받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도 월세가 싸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단기적으로는 공공임차인, 사적임차인 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오케이? 근데 장기는 뭐냐?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장기는 공급자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에서 단기에 월세가 싸졌다면 임대 수입이 준단 말이에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별 재미 못 보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줄입니다. 자, 공급이 줄어들면 물건이 귀해져요.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입장에서는 월세가 다시 비싸지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장기건 단기건 공공주택은 원래 월세가 싸니까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 공공주택 공급 시 단기적으로는 사적 임차인, 공공임차인 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공공임차인만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또는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차인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세 정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조세 정책. 근데 조세 정책도 가장 먼저 볼 것은 조세 기능인데 이 기능 부분은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기능 부분은 암기예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능에 뭐가 있느냐 종류를 물어보거든요. 일단 부동산 조세 기능 그러면 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수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뭐 소득의 재분배,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집가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득 재분배, 집가 안정, 투기 억제, 자원 배분, 주택 문제 해결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조세 기능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어차피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건 남한테 넘긴다의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 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해요. 또 귀착이라고 하는 건 조세 전가의 결과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실질적으로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하느냐 한마디로 세금 부담의 상태를 귀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결국은 세금 부과할 때 수요자, 공급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중에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또는 누가 더 적게 부담하는가 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이 조세 그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 재산세가 됐건 뭐가 됐건 세금 부과합니다. 그럼 그 결과 수요자의 부담은 공급자의 부담보다 작다는 결론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분명히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럼 잠깐 끊어볼게요. 수요 공급이 함께 나오면 하나씩 끊어서 보는 거지 한꺼번에 읽었다가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탄력 나왔어요. 아, 그럼 탄력성이 크구나. 그럼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겠구나. 그런데 누가 탄력이죠? 수요가 탄력이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검산의 차원에서 공급 볼게요.
비탄력 나왔어요. 그럼 탄력성 작죠? 아하, 그래.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구나.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근데 누가 탄력성이 작았어요? 공급이. 그럼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죠. 이럴 때 문장을 만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공급자 입장을 본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자보다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라고 해야지 옳은 표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실제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조건 붙었을 때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데, 적게라고 해야 되는데 많이라고 바꾼다거나, 또 공급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 해야 되는데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만 기억합니까? 무조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무조건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그 조세정책 기출문제 중에 절반은 풀려요. 물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다른 내용 학습 필요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5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론까지 모든 수업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